우리 드라마상에서는 거의 나이 차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실제 기록으로는 장희빈이 8살이 많아요. 장희빈도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왕이 나를 이렇게 총애하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비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인현왕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숙종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1667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22살이에요. 그러면 아직 가능성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전격적으로 이 장희빈의 아들을 내가 이제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 왕비가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미리 원자로 책봉을 해두면 나중에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거 상당히 후계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숙종이 강력하게 나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라는 책을 새로 출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자꾸 왜 책 내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책은 제가 2024년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신병주 교수의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1년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우리 역사 속의 라이벌들의 이야기를 쭉 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여기에다가 라이벌들의 경쟁에 갖는 현재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담아서 최근에 이 책을 냈습니다. 사실 실제 기록으로만 보면 장희빈은 상당히 궁중 암투의 화신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이제 인현왕후를 공격을 했고, 또 여러 기록에도 보면 뭐 간사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이 악녀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장희빈의 모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반대쪽에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악녀 이미지만 아주 강조되어 있고, 실제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매우 받았고 후궁에서 왕비에까지 오르려면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숙종과 장희빈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런 드라마도 나갔죠. 그 대표적인 게 김태희 씨가 장희빈으로 나왔던 장옥정 사랑에 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장희빈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기록과 또 최근 이 드라마에서 보이는 확실한 팩트는 역시 장희빈은 미모의 여인이었다라는 거는 기록에도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는, 이것은 뭐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희빈은 후궁 출신이에요. 후궁으로 일하기 이제 왕비의 지위까지 오르는데, 사실 조선시대 이제 후궁이 되는 코스가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태후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공개 채용이죠. 공채 이 서류 접수 면접까지 해서 들어오는 이런 후궁들은 상대적으로 집안이 좋아요. 간태후궁들은. 근데 이 더 많은 숫자의 후궁들은 승은 후궁이라 해서 은혜를 입은 후궁이라는 뜻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특채 또는 뭐 길거리 캐스팅. 그래서 이 드라마상에서 우리 왕이 이렇게 궁궐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자태가 뛰어난 궁녀가 있으면 고개를 들라. 들었는데 김태희 씨고 뭐 김혜수 씨야. 그러면 내 밑에서 이제 좀 수발을 잘 들어라. 이렇게 후궁으로 삼게 되니, 일단 승은 후궁은 어느 정도 미모 또는 최소한 왕의 마음에 드는 뭔가 끌리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의 척도라는 것은 왕자를 낳는 거예요. 이 장희빈이 왕자를 떡하니 낳으니까 이 숙종이 이제 후궁의 지위에서 왕비로까지 임명했던 이런 과정까지만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태라든가 미모가 뛰어났고 상당히 뭐 성격이라든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애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뛰어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현왕후는 완전히 뭐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진짜 좋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특히 인현왕후는 실록의 기록보다도 인현왕후전이라는 그 시대에 인현왕후 궁을 출입했던 궁녀가 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축일기 한중록과 더불어 3대 궁중문학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질이 곱고 재질이 뛰어나다, 얼굴의 모습은 찬란하고 황홀하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정말 외모가 뛰어난 데다가 거기에다가 매우 마음도 깨끗하고 엄숙해서 정말 왕비감이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았을 때 인현왕후도 역시 뭐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상에서도 장희빈의 라이벌로 나오는 그런 배우들, 인현왕후는 일단 외모도 뛰어나지만 아주 성격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뭐 인현왕후의 모습은 예전에 뭐 박순애 배우라든가 여러분 그 배우들 보면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은 그런 모습이 실제 실록의 기록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상에서는 거의 나이 차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실제 기록으로는 장희빈이 8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의해서 고정하면 장희빈을 조금 약간 나이 많은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현왕후가 1667년생이고 장희빈이 1659년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희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궁녀로 들어왔을 때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가 제 성격 정말 안 좋은 애다 하면서 쫓아보내요. 숙종이 이 장희빈을 그리워하고 이럴 때 불러들이자 다시 그렇게 해서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상당히 지지하고 왕이 좋아하는 후궁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했는데 근데 또 그때 비슷할 기록을 보면 장희빈이 이제 처음 그 후궁의 최저 직급이 수건인데 수건으로 책봉이 될 때 계속 날이 갈수록 거만해지고 뭐 방자해지고 하니까 인현왕후도 경계를 하게 되고 실제 실록 기록이 나와요. 심지어는 매를 들고 때렸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연상이잖아요. 한 8살 정도 많은 후궁이긴 하지만 종아리를 때렸다. 이런 기록에 보면 인현왕후도 어느 시점부터는 장희빈을 상당히 경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면 인현왕후가 장희빈이 너무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설치니까 숙종이 또 다른 후궁을 맞이할 것을 건의를 해서 그 영빈 김씨라는 분을 이제 후궁으로 맞이하겠는데 숙종이 이 후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희빈도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왕이 나를 이렇게 총애하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비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인현왕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숙종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1681년에 왕비로 들어와서 장희빈이 후궁 즉 수건으로 책봉될 때가 1686년이니까 5년간 아들이 없는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또는 부담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장희빈은 자신은 이 왕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현왕후는 숙종의 입장에서는 왕자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멀리하고 또 장희빈은 가능성을 발견하니까 더 이제 총애를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희빈이 그 원자 즉 경종을 출산하는 해가 1688년이에요.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1667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22살이에요. 그러면 아직 가능성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전격적으로 이 장희빈의 아들을 내가 이제 원자로 책봉하겠다. 원자는 세자의 전 단계고 원자로 책봉이 되면 이변이 없는 한 세자를 거쳐 왕이 되는 그런 코스인데 당연히 그 당시에도 많은 신하들이 특히 인현왕후는 서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 왕비가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미리 원자로 책봉을 해두면 나중에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거 상당히 후계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숙종이 강력하게 나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현왕후가 지금까지 출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과정에서 인현왕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희빈의 아들을 바로 이제 원자로 책봉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계기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이제 원자로 책봉한 후에 바로 이제 후궁 출신이었던 장희빈을 계비, 즉 왕비로 승진을 시켜버려요. 후궁에서 이 계비로 승진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왕비가 돌아가신 경우는 후궁 중에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종의 계비였던 패비윤 씨. 연산군의 생모. 이 패비윤 씨도 처음에는 후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양후 한씨가 사망을 하니까 승진해서 왕비의 지위까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 후궁들도 왕비가 건강이 좋지 않고 비실비실하면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바로 내신 관리 들어갑니다.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패비윤 씨도 후궁으로 있을 때는 왕실의 어른들도 잘 모시고 성격 다 죽여요. 그러다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는 본색을 발휘하는 케이스인데 이런 전례가 있지만 이것은 다 왕비가 폐위되거나 돌아가신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후궁을 계비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는 장희빈이 왕비가 된과 동시에 폐위가 되어서 사가로 갑니다. 갔던 사가가 지금 서울의 북촌에 가면 강고당길이 있어요. 요 강고당이 인현왕후가 이제 폐위된 후에 살았던 거처인데 나중에 요 영조가 요 집의 이름을 이곳을 들르면 옛날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감고당이라는 당호를 지었고 지금 우리 북촌에 가면 요 강고당길이 조성되어 있고 바로 지금 덕성여고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가 되고 이제 장희빈이 왕비가 되니까 바로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이 서인 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처를 반대하는 이 서인 세력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인 세력들을 대거 숙청해버리고 장희빈은 또 반대로 남인 세력의 지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왕비의 지혜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장희빈은 집안으로 보면 이 중인 출신이에요. 이 역관 집안 출신이고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이 서인 명문가 민유중이라는 인물의 딸인데 이 집안으로도 완전히 대비되는 라이벌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서인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숙종이 너희들하고는 함께 정치 못해. 그러면서 이제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들을 대거 등용을 하니 요 일이 1689년에 벌어졌고 1689년이 기사년이에요. 기사년에 정국을 바꾸었다 하는 바꿀한 국은 정치적 국면. 그래서 기사황국이라고 부릅니다. 장희빈의 이 오촌 숙부 장영이라는 사람이 역관 출신인데 이 인물이 상당히 남인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인물이에요. 남인들은 또 뭔가 정치적 이슈에서 숙종이 철저하게 인현왕후를 이제 배제하는 것을 딱 눈치를 채가지고 이 남인들이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을 반격의 기회다. 그리고 사실 숙종 6년에 경신황국이라 그래가지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가 한번 서인이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인들은 절치부심하는 거야. 우리가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오자. 이때 바로 호재로 등장한 게 인현왕후의 폐위와 장희빈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인현왕후의 폐위에 서인들이 적극 반대하니까 남인들은 그 조처를 오히려 적극 찬성하게 되고 장희빈을 이제 뭐 민다고 할까요? 이런 구조 속에서 남인이 절치부심 그때 9년 만에 권력을 다시 잡게 되는 거죠. 기사황국으로. 인현왕후는 조선의 왕비 중에 유일하게 2번이나 왕비 책봉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관왕, 뭐 왕비 이관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기사왕국에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장희빈의 아들이 그 숙종의 후계자가 됐는데 숙종이 살아보니까 이 장희빈 성격 만만치 않는 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사건건 이제 부닥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장희빈을 지지했던 이 남인들하고 정국을 운영해 보니까 너무 소투른 거예요.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인들이 역시 나하고 호흡을 맞춰 정치를 해야 돼. 이런 판단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서인들을 복귀시키고 남인들을 이제 권력에서 밀어내겠다.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남인들의 무리수가 계속 일어나요. 뭐 무리하게 이 서인들의 젊은 자제들이 역모 사건을 꾸민다. 이게 너무 엉성하게 그런 사건들을 고변했다가 역풍을 맞는 거예요. 역시 저 숙종의 입장에서는 저 남인들은 아마추어 정권이야. 그러면서 그 남인들이 지지했던 또 장희빈과의 그 개인적인 애정관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사그러든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장희빈하고 살아보니까 인현하고 이제 더 그립고 또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한때는 아들 못 낳는다고 미워했는데 그래도 인현하고가 성격도 괜찮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인현왕후를 다시 컴백을 시킵니다. 이 사건 우리가 1694년 갑술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술황국이라 하고 인현왕후는 이제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조선 역사상 2번이나 왕비 책봉을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 이제 왕비로 있었던 장희빈은 다시 신분이 강등이 돼가지고 후궁이 되었고 그나마 아들 경종을 낳은 공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사가로 쫓아내는데 그러지 않고 궁궐 한쪽에 거처를 마련해두고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희빈 저주 사건인데 정말 운명적으로 엄청난 라이벌이었던 인현왕후 장희빈이 똑같은 해에 죽게 되는데 먼저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승정원일기라든가 실록의 기록에 보면 계속 지병이 있어서 한 1년 6개월 이상 계속 병마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건강 문제로 자연사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희빈이 자신을 그 수발들은 궁녀들을 시켜가지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여러 활동들을 해요. 왕비의 거처로 있었던 그 창경궁 통명전 땅 속에 뭐 죽은 쥐라든가 새라든가 뭐 이런 충물을 묻는다든가 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 드라마에 많이 이 장면 보셨을 건데 장희빈이 이제 취선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현왕후의 얼굴을 한 밀집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바늘을 콱 찌르는 그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장희빈이 인현왕후 빨리 죽어라.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록을 보면 숙종이 오래간만에 장희빈의 처소를 찾는 거예요. 뭐 여러 기록에 보면 그날이 또 생일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생일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뭐 한때는 뭐 자신의 아들 낳아준 그런 왕비이기도 했고 찾았는데 그 초소의 저주 행각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숙종이 대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에 보면 막 엄청 숙종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숙종에 의해서 처음에는 자진하라는 명을 받아요. 스스로 죽으라는 거죠. 자진하라는 명을 받았다가 거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약을 했다. 실록의 기록에는 그냥 자진하였다라는 기록만이 있는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약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마지막 장면은 항상 사약을 받고 죽는 어쨌든 숙종에 의해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경종은 이제 숙종의 정통성을 잇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되면 그 공식적으로는 어머니가 왕비인 인현왕후가 되고 인현왕후의 아들로 우리가 이런 걸 입적이라고 하는데 마치 양자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정조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후로 바로 이 누구에게 입적되냐 하면 사실 사도세자의 형님이 있어요. 효장세자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정조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게 그 어머니가 이제 인현왕후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승종원일기 이런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 장희빈의 자진하게 했을 때 경종이 그 현장에 있었고요.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가장 감수성이 뭐 예민하고 이럴 때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뭐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록은 나오지가 않고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그 트라우마 특히 자진하라고 했을 때의 그 경종이 이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장희빈이 바로 죽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꿈에서 어머니가 살아났구나 내가 좀 안심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붕이 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종은 장희빈의 죽음 또 하나의 영향이었는지 이 세자실부터 거의 이제 말 수가 없고 뭐 혼자 진짜 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요. 이게 결과적으로 경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뭔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수가 아주 적어지고 특히 장희빈을 가장 반대했던 이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의 중심인물 민진원이라는 인물이 쓴 단합말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뭐 머리 같은 것도 제대로 감지 않고 이래가 상당히 멍청해 보였다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하나 좀 팁 드리면 장희빈은 본명이 알려진 그 유일한 왕비예요. 우리 조선시대 왕비는 성씨만 알려져 있지 그 본명이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장희빈은 어떻게 본명이 저렇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바로 지금 설명드린 단합말록이라는 그 노론 민진원이라는 인물이 쓴 기록에서 보통은 이제 이 장희빈 같은 이 왕비를 함부로 이름을 못 쓰죠. 그런데 이제 장희빈을 뭔가 좀 낮춰보기 위해서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희 씨가 주인공을 했던 그 드라마에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숙종이 사실은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경종을 상당히 불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어떨 때는 저 장희빈의 아들이라서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그 불만도 터뜨리고 하니까 장희빈을 그 반대했던 요 노론 세력들이 숙종 말년에 보통 이제 왕이 나이가 드시면 대리청정이라 그래가지고 세자가 미리 왕숙을 받게 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거예요. 경종의 대리청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론들이 대리청정을 요구한 것은 경종이 대리청정하면서 뭔가 잘못하면 흠집을 잡아가지고 세자 교체까지 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경종이 특유의 자신의 뭐 지시를 내린다라든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하시오, 뭐 보고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이 그랬다기보다 숙종이 그런 의중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읽은 노론 세력들이 이 경종의 세자 교체를 적극 추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훗날 경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적극 추진했던 노론 세력들을 대거 숙청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나약해 보였던 경종이라는 왕의 반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희빈하고 인현왕후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한 이야기 책 보시면 훨씬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쓴 이번에 한국사의 라이벌 이 책에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위에도 경빈박 씨와 문정왕후
그리고 이제 뭐 광해군과 임목대비 이런 왕실의 인물들의 라이벌 관계도 많이 이제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왕과 아들 이야기, 뭐 인조와 소현세자,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태종과 양령 뭐 이런 관계들 또 여기에서 좀 더 확산을 해가지고 고대 시절부터 역사에서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벌이 꼭 역사에서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김춘추하고 고구려의 연개소문,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같으면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과 묘청,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김상군과 최명길. 그야말로 또 이런 라이벌 관계는 시대를 초월해서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특별하게 좀 새롭게 이제 소술한 부분들이 우리 고전 소설을 대표하는 뭐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춘향전과 흥부전의 비교 포인트, 그리고 우리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던 행렬 통신사와 또 함께 청나라로 갔던 또 사신들 연행사 이런 또 라이벌 구도도 한번 조수를 해봤고요. 또 조선시대 3대 도적이라 해서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장길산, 그래서 이런 또 인물 간의 라이벌 관계 이외에도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좀 포착할 수 있는 뭐 소설 속 그런 모습이라든가 문화사적인 이런 내용까지 이 책에 좀 담은 것은 뭐 다른 책에는 좀 잘 볼 수 없는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더불어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